자,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 얘기를 할게요. 박정희 정부는 이거 나중에 얘기할 때 제3공화국 그리고 제4공화국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신헌법이라는 걸 기준으로 그 이전을 이제 3공화국의 박정희 정부, 그 유신헌법 기간을 4공화국의 박정희 정부라고 부릅니다. 공화국이 뭐냐 이런 거는 헌법의 개정, 법률의 개정과 같은 큰 변화로 인해서 정부가 바뀌었을 때 공화국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6개의 공화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공화국이 있거든요.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를 그냥 지칭합니다. 지칭하고요. 2공화국이 있어요. 2공화국은 장면의 의원내각제 정부를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3공화국이 있어요. 3공화국은 이 박정희 정부를 의미하고요. 4공화국은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공화국이 있습니다. 5공화국은 전두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죠. 전두환 정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6공화국은 전두환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양반이죠. 노태우 대통령부터 현재까지 법률적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6공화국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화국을 나눠보는데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늘은 가운데 토막, 가운데 토막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박정희 거의 신격화하듯이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아주 그냥 나쁜 놈으로 규정해서 미워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평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런 양반이기도 하죠. 이 양반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박정희 정부는 1961년에 군사정변, 쉽게 말하면 쿠데타,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치 권력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식으로 읽으면 군사정변,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쿠데타 이렇게 부르죠. 요걸 일으켜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첫 번째 도덕적 흠결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5.16, 이게 5.19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5월 16일이에요. 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의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하는 회의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군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3권을 모두 다 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틀을 쥐고 지들 마음대로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이 있었던 이 시기에 정치활동 금지, 언론 규제, 탄압이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내세웠던, 왜 내가 쿠데타를 해야 돼? 기존 정치권이 이 사회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악을 뿌리 뽑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축제자, 그러니까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돈 번 사람들 있죠. 뇌물 먹고 이런 사람들, 폭력배.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정치 깡패들이 되게 많았어요. 깡패인데 국회의원도 하고, 우리 김두한 이런 사람도 있죠. 깡패죠. 깡패입니다. 깡패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깡패했죠. 근데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그쵸. 그게 개가천선하셔서 지난날에 폭력배로서의 삶을 뉘우치신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깡패로서의 삶도 사셨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삶도 사셨습니다. 그분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을 그 이승만 정부 때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좀 제법 많이 처단한 것도 이 군인 출신 박정희가 지지받는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어민의 부채를 탕감하는 조치 등을 취했죠.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헌법을 바꿉니다. 헌법은 기존의 헌법이 의원내각제 헌법이었죠.
의원내각제 헌법을 다시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으로 바꿨다.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꿨다. 근데 핵심은 의원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가 됐다는 게 핵심이겠죠. 이렇게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바뀐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러요. 바뀐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61년부터 군사정부를 했어요. 그리고 63년에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럼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군사정권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시기고, 63년에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럼 이때부터는 다시 헌법에 의해서 그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정희 아저씨의 이때 기간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1960년에 내각제를 했었던 장면에 민주당 정권이 있었고요. 요 민주당 정권이 1961년에 5.16 쿠데타로 군사정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군사정변이라고 쓰니까 군사정변이라고 할게요.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군사정변을 일으킨 이 군사정권이죠. 그쵸? 군정식입니다. 이 시기에 한 일이 뭐예요? 개헌, 헌법을 바꿨어요.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뭐였어요?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저러 일을 한 거죠. 부채탕감, 폭력배 처벌 이런 거 한 거죠. 자, 그리고 1963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쉽게 이기지를 못했어요.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치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서 첫 번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바뀐 대통령 헌법은 뭐냐? 기본이 임기 4년에 중임이니까 2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63년부터 4년을 더 하고요. 2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헌법이 바뀌어서 첫 번째 사무공화국이 출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은 기본적으로 군사정변을 일으켰죠.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 가장 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 핵심이 뭐냐면요. 야, 민주당 애들 정권 잡았더니 어떻게 했어? 통일. 그것도 평화통일. 야, 때려잡아서 빨갱이들 다 죽여서 통일해야 되는데 무슨 평화통일이야. 야, 역시 반공태세가 글러먹었어. 그래서 내가 군사정변을 할 수밖에 없었어. 반공 하나. 두 번째, 야, 민주당 해봤자 계속 못 살잖아. 너무 못 살아. 우리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 재건 이 두 가지가 이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지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자, 근데 반공은 하듯이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거 계속하면 되니까 간첩 잡고 간첩 없으면 간첩 만들어서 잡고 이러면 되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경제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 때 만들어진 그 5개년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실패해요. 초기에 좀 실패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 아시아권에서 미국과 친해지는 친미 국가죠. 이 친미 국가 개발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를 막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러면은 박정희 정권의 잘한 게 아니라 미국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잘한 건 하나도 없지. 다 그 대외적인 환경 때문이면요. 그래서 대외적인 환경과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이 다 어울려졌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일어난 일은 그 시기에 공과를 다 함께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막 모아야 했었던 정권에서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원한 것보다는 미국의 압박이에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그런 견원지간 같은 앙숙 관계를 없애고 안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죠. 한미일 안보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국교재개를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경제가 무지하게 발전했죠. 언제부터? 예, 한국전쟁 이후부터 무지하게 경제가 발전해서 60년대 이미 얘네 올림픽을 하잖아요. 얘네 이미 잘 살고 있어요. 새로운 물건 팔아먹기 위한 시장으로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물건 팔아먹으려고 우리 시장 개방할 필요가 있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압박, 일본의 필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의 그 경제개발 자금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이 콜라보가 환장의 콜라보인지 환상의 콜라보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되어서 우리는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협상에 돌입합니다. 근데 이 협상 과정에서 일본 애들이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줬어요. 돈을 줬고요. 그 다음에 유상과 무상의 차관을, 그러니까 차관은 뭐야?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돈. 예, 돈을 아무튼 줬습니다. 빌려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이런 이름으로 배상이 아니라 도와준다 이런 거죠. 예. 예, 안타깝죠. 예, 손해배상이 아니라 도와줄게 이런 거야.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이 필요했었던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젊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시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의 칠순 정도 되시는 분들인가요?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시기에 이 한일회담 반대 시위 경험자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6.3 시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6.3 시위라고 해서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반대한다. 네, 이런 시위를 막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뭐 알았어 반대하니까 안 할게 뭐 이러진 않았겠죠. 예, 다 군대로 때려잡고 한일협정을 65년에 체결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볼 거는 64년부터 우리가 베트남 전쟁의 군인을 파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이건 역시 돈이 궁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미국과 브라운 각서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국군 현대화, 즉 이제 우리가 뭐 90총 갖고 베트남 전에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지급받고 그리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참여, 베트남의 각종 돈 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받으면서 베트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개발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 피값으로 젊은 청춘들의 피값으로 경제 재건이 나타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우리 군 장병들의 희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파병된 군인들이 그냥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돌아온 다음에 나라 살아서 돌아오신 다음에도 고엽제가 뭐냐면요,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약이에요. 이 베트남 밀림 정글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 나무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야지 베트남 군인들이 숨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약을 막 뿌렸어. 근데 우리 군인들이 있는데 그냥 위에다가 막 비행기가 막 뿌린 거죠. 우리 군인들은 거기서 그 약을 몸에 뒤집어 쓰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나무가 말라 죽는 약인데 사람 피부에 막 닿으면은 온전치 못하겠죠. 그래서 돌아오신 다음에 피부병이야, 암,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도 좀 잘못되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엽제 피해자 협회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자, 이런 피해를 우리는 계속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에게도 우리가 어쨌든 가서 공격을 했으니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제 사과를 하고 이런 조치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요. 우리는 일본이 사과 안 한다고 막 우리 뭐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베트남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나쁜 짓 했거든요. 우리 사과해야죠, 그렇죠? 그런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 베트남의 민간인 희생과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 군인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라이따이안이라고 하는 한국인 2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1963년에 들어선 박정희 정권은 1964년부터의 베트남 파병과 1965년에 체결한 한일협정 있죠. 돈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그쵸? 여기서부터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제 개발은 누구 한 명의 신적 영도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피, 그 다음에 조상님들의 피값이잖아요. 이건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일으켰다라는 사실도 절대로 잊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60년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북한을 막 따라잡기 시작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랬지만 그래서 67년, 63년이니까 4년 다음에 67년이죠. 이 67년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난히 당선합니다. 무난히 당선되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4년 더하면은 71년의 선거잖아요. 그쵸? 71년 선거니까 71년까지 4년, 8년, 2년 중임 딱 했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적인 영웅의 이미지를 안고 무사히 끝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영웅이 된 사람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권력은 잡으면은 계속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양반이 한 것이 삼선개헌입니다. 3번까지 한 번만 더 그래도 이승만보다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나는 제한 없이 계속 할게. 죽을 때까지 똥칠할 때, 벽에 똥칠할 때까지 계속 할게 이랬는데 이 양반은 양심은 있었어 이때. 그래서 한 번만 더 할게. 그래서 3번까지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인기가 좋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의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3선 개헌안이 69년에 통과됩니다. 통과돼요. 그리고 이때 60년대 말에 아시아 국가에 공산주의 국가가 막 늘어나요. 갑자기 거기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이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반공과 경제성장 이게 잘 먹히면서 삼선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돼요. 자, 그리고 71년에 두 번째 임기가 끝나고 71년부터 4년을 추가로 하는 대통령 선거가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3번째 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 선거에서 아주 어렵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감독관께서 입실하실 시간입니다. 감독관께서는 4교시 시험 감독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을 하고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사형을 내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해요? 우리 주변에 간첩이 많아. 여전히 반공태세는 중요한 거야. 그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나는 누구야? 박정희죠. 이런 거 한 겁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까지 안 했어도 욕심만 안 부렸으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놈은 욕심이 문제겠죠. 자, 이런 것들을 펼치게 되면서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